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법 강의를 맡은 김윤석 교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우리 35회 이제 시험 끝나고 벌써 이제 우리가 36회 2025년도 시험 대비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강의를 보시는 분 중에는 정말 이제 처음으로 부동산 세법을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쉽게도 또 우리가 올해 10월에 있었던 그 시험 결과 안 좋아서 다시 또 바로 또 시작하는 분, 아니면 또 1차만 또 준비하시기 때문에 2차만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물론은 대부분은 처음으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 세법은 여러분 알다시피 2차 과목이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은 기초 입문 과정입니다. 그러나 기초 입문 과정이라고 해서 간혹 가다 보면은 교수님 저는 좀 약간 아는데 기초는 좀 건너뛰고 바로 기본으로 와도 될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만약에 정말 시간이 없으시다면은 그럴 수 있겠지만 기초 입문 과정이 전 아주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6과목 모두 다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낯선 그런 문장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부동산 세법에 어떤 공부가 좀 돼 있으시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이 기초 입문 강의를 잘 소화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 가서도 적응을 잘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는 참고로 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면은, 저는 지금 학교에서 세무회계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20년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시간이 돼서 또 현장에서 또 우리 중개사를 꿈꾸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한 25년째 또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고요. 직접 뭐 대면은 하진 못했지만은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합격하시고 저를 어떤 현장에서 만나게 되면 반갑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기초 입문 과정의 첫째 시간이니까 약간의 이제 오리엔테이션 및 진행하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부동산 세법은 어떤 과목이고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 것인지 가볍게 오리엔테이션을 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이름은 다 아실 거라고 보고요. 보시면 이제 우리 시험 과목 여러분들 다 안내 받으셨지만, 시험 과목은 우리가 이제 1차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부동산 세법은 이제 2차 과목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부동산 공시법하고 하나의 과목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2차 과목이긴 하지만 우리가 시험은 어떻게 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동시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는데 이 많은 과목을 하루에 다 볼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또 하루에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공부가 돼야 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1차, 2차 구분되어 있지만 보통 통상적으로는 이제 1차를 합격하고 나서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서 2차를 보는데 우리는 하루에 다 본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획표를 잘 세우셔가지고 1, 2차 공부를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혹가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교수님,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공인중개사가 되는데 이렇게 많은 과목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걸까요? 자, 한번 제가 그냥 여담으로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정말 이렇게 많은 과목들이 필요한 것인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칠판 한번 보겠습니다. 칠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은퇴를 앞두시고 또는 아니면 토지 관심이 있어서 땅을 하나 사고 싶다. 그럼 사실 토지의 종류도 굉장히 많은 있습니다. 28가지 지목이 있거든요. 그 28가지 지목을 공부하는 게 바로 부동산 공시법입니다. 공시법. 그 다음에 공시법에서 그 지적법이라는 과목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벌써 여기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땅을 우리가 사야 될까요? 싼 땅. 싸면서 좋은 땅을 사야겠죠. 제가 뭐 엊그저께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강의도 하지만 실전에서 부동산 세테크 강의도 하고 또 실전 임장도 좀 다니면서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장 경험 그런 내용들도 같이 이제 강의 시간에 좀 섞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시간이 나면은 임장이라고 합니다. 즉 현장 답사를 통해서 또 현장도 많이 보러 다닙니다. 강의 외적으로는. 그래도 이게 강의하는데 도 개인적으로 도움도 많이 되고 해서 이렇게 이제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갔다 온 데가 우리가 세종, 네, 포천에서 세종 간 그 도로가 나는 그 안성을 한번 현장 답사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거의 이제 완성이 돼 가지고 이제 개통 직전에 있더라고요. 정말 이제 위치가 좋아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어떤 땅이 좋을 거냐? 그러한 입지를 분석해야 됩니다. 입지 분석. 그러면 요 입지 분석을 하는 과목이 뭘까? 이 바로 부동산 학개론입니다. 부동산 학개론. 그 다음에 그 땅을 이제 우리가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중개사무실을 가겠죠? 그러면 중개사무소에 가서 상담을 하겠죠? 그러면 요 당연히 여러분이 만약에 중개사무소를 운영한다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그 법적인 규칙사항들이 있겠죠. 이걸 또 알아야 될 거예요. 그 바로 중개업법이 되겠습니다. 중개업법. 그렇죠? 중개업법을 알아셔야 돼요. 그러면 파는 사람이 있죠? 파는 사람은 이제 매도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는 사람은 매수인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매수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 계약을 해야겠죠? 토지 계약,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매매 계약에 관련된 것은 당연히 우리가 민법을 알아야겠죠. 민법. 그렇죠? 민법. 자, 그러면 민법을 또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인과 사인 간에 관련된 계약 관계를 다루는 법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땅을 사가지고 만약에 뭐 여기서 공장을 짓는다. 아니면 이 땅을 사서 물류창고를 짓는다. 그럼 임대를 주겠죠? 그럼 임대차 보호법도 또 알아야 돼요. 자, 이게 다 민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 토지 땅을 사면 땅에다가 바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아니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인허가를 또 알아야 돼. 인허가와 관련된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인허가와 관련된 공부를 배우는 것이 바로 부동산 공법이 되겠습니다. 공법. 자, 그러면 교수님 세법은 언제 나오나요? 지금 이제 얘기하려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엔딩은 뭐예요? 이제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 내고 등기 칩니다. 그러면 등기를 치기 전에 매수인은 취득세라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취득세. 땅을 사는 거니까. 그럼 취득세 세금 영수증을 첨부해서 등기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파는 사람은 어떤 세금을 낼까요? 이거는 처음 공부할지라도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답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파는 사람은 어떤 세금을 낼까요? 파는 사람은. 그렇죠. 파는 거니까. 땅을 팔고 집을 파는 거니까. 그렇죠. 양도세. 자, 줄여서 양도세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양도소득세가 됩니다. 양도소득세. 네. 파는 사람은 양도소득세. 사는 사람은 취득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얘기했네요. 부동산 공시법, 학개론, 민법, 그 다음에가 세법, 등기와 관련된 공시법. 그래서 6과목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30 몇 년간 35회 시험 때까지 35년간 이 과목이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한 번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목을 알게 되면 중개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하실 때도 너무너무 도움이 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꼭 시험을 봐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참 공부가 재미없어요. 하지만 야, 이게 나중에 피와 살이 돼서 내가 부동산 실제 실전 투자를 한다거나 중개할 때 너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꼭 알아야겠다라는 동기부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험 공부하면서 이거는 내가 단순히 공부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투자할 때, 실전 중개할 때 꼭 알아둬야 될 그런 필수 과목들을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고 1차, 2차 구분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목별 출제 비율을 볼게요. 먼저 우리가 오늘 이제 하게 될 조세 총론 분야가 있습니다. 조세 총론. 이 조세 총론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세금의 세법을 공부할 때 꼭 알아야 할 용어라든가
아니면 세금의 종류들이 있어요. 이런 용어라든가 종류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나오는 모든 기초 이론을 여기서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이 조세총론 분야가 두 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요. 상당히 난이도 있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총론을 우리가 좀 잘 연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가 이제 자, 부동산을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부동산이 토지를 팔게 되면은 양도세, 사게 되면 취득세. 자, 그럼 당연히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기 때문에 요 취득세라는 요 지방세, 이건 지방세랍니다. 시군구에서 납부한 취득세가 한 3문항 정도 출제가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니까 요 파트는 좀 잘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한 것을 우리가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는 이때 면허라는 건 뭐냐면 각종 영업면허 등을 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 면허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등록, 면허세는 한 문제 정도 우리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취득한 것을 우리가 소유를 할 거 아니에요. 소유를 하게 되면 내는 세금이 있는데 이게 바로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그럼 재산세는 한 3문항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3문항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취득세는 3문항, 재산세도 3문항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를 이제 냈던 분들 중에서 재산이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내는 세금이 바로 뭘까요? 종합부동산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한 문항 정도 출제가 됩니다. 자, 다만 여기서 이제 등록면허세가 올해 35회 시험에서는 출제가 또 안 됐었어요. 아쉽게도. 그 다음에 이제 기타소득세. 이때 기타소득세라는 것은 뭐 만약에 땅을 사가지고 땅을 갖다가 당장 팔 건 아니고 임대를 줍니다. 주차 부지를 임대를 주고 뭐 공장 부지를 임대를 줘서 지료를 받습니다. 임대를 받아요. 그러면 임대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는 임대소득세라고 하지요. 자, 이 파트도 꾸준하게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임대와 관련된 파트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얘기했던 이제 우리가 땅 파시는 분 어떤 세금을 내는 거예요? 양도세. 집 파시는 분 양도세. 그렇죠? 당연히 시험에 많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당연히 많이 나오죠. 왜냐면 양도 차익이 크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세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도소득세가 가장 많은 출제 빈도수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별 표시한 요 내용이 우리 시험에서는 가장 많은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여러분들이 자학자습하실 때는 이 내용을 파악을 하셔서 이걸 염두에 두시고 집중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35회 시험에서는 여기 보시면 이제 기출지문, 동형 모의고사 포함해서 거의 한 75% 정도가 기출문제를 응용한 문제들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각 파트에 나오는 기출됐던 문제를 꼭 풀어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 수업 과정 중에는 기출문제를 푸는 과정이 있습니다. 기출문제 특강이 있으니까 그 기출문제는 꼭 여러분들이 섭렵을 하시고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이 단원에서는 어떤 내용의 주제를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동형 모의고사, 동형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기출문제를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나중에 이제 하반기 때 시험 보기 직전에 모의고사를 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수준의 유사한 문제로 해서 이제 연습을 시켜드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내용들만 잘 소화하시면은 합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지문이 계산 문제 포함해서 한 25% 정도 비중이.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시험은 몇 점이면 합격이죠? 그렇습니다. 60점. 우린 60점이 60점. 60점이 합격이에요. 60점. 이게 큰 메리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비결은 일단은 합격 점수가 100점이 아니라 60점이에요. 그다음에 상대평가가 아니라 아직은 절대평가라는 거. 물론 제 밴드에서 어떤 분이 교수님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시험 발표거든요. 저 60점인데 지운 이거 고친 게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막 고민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한 문제만 틀려도 떨어지는 건데. 그래서 60점은 좀 불안하고 61점 61점을 목표로 해서 점수를 맞추겠다. 다시 말하면 가성비 있게 효율적으로 공부하셔가지고 점수를 꼭 고득점이 아니더라도 학습을 하셔서 어떤 합격 점수를 만들어내시면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고득점 하시면 좋죠. 기분도 좋고. 하지만 어떤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떤 고득점 전략보다는 합격 전략으로 가셔야 된다. 거기에서는 이 기출문제 분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36회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자,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기출지문과 유사하게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지문 학습하는 것이 제일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요거는 뭐 강조를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래서 요 기출지문에 대해서는 뭐 본 수업 때 또는 우리가 기출문제 풀이 때 또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만 잘 소화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법은 공법과 더불어서 매년 개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개정안이 매년 한 12월, 좀 일찍 해주면 좋은데 꼭 12월에 나와서 12월 말에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회를 통과해서 다시 정부로 이관이 되면은 1월 또는 2월 초까지 해서 확정을 짓습니다. 어쨌든 이 중요 개정사항이 이번 35회 때도 지문들로 등장이 됐기 때문에 중요 개정 지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제가 본 수업 때 설명하면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 개정되는 것들도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전 연습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 모의고사 하면은 이제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교수님, 괜히 모의고사 보면요. 점수가 안 나와요. 점수가 안 나와서 속상해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속상하셔야 돼요. 스트레스 받으셔야 됩니다. 네?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지 않고 나 이래도 겠으니까 이해도 겠으니까 나 인강 2번 봤으니까 공부가 됐겠지 잘하겠지 그게 아니에요.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객관적으로 테스트를 받으시고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 건지 여러분들 옛날 얘기지만 히든크 감독 아시죠? 2002년 월드컵 때 정말 세계적인 명장이고 어떤 우리나라의 영웅치곤을 받을 정도로 우리나라 4강 올렸을 때 다만 4강 전에는 모의고사 모의 시범 경기를 했었을 때는 뭐 프랑스에 5대0에 치고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뭐 물러나라 이게 뭐 엉망이다 외국 감독 역시 별거 없다 뭐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실전에서는 4강까지 강호들을 꺾고 했죠. 그 비결이 뭐였을까요? 바로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연습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고 그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해결했기 때문에 그러한 점수가 나온 거다. 네, 성적이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려워하지 마시라.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되도록이면 학원에 오셔서 좀 보시는 걸 전 권해요. 왜냐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앉아 계시고 있으면 긴장도 되고 내가 문제 푸는 느낌이 있는데 그냥 스카이에서 나 혼자 그냥 푸시면 시간도 오버됐는데도 막 나 자신한테 엄격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긴장 없이 문제를 풀거든요. 근데 모의고사는 긴장감을 가지고 푸시는 것이 너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우리 교재로는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로 조세총론. 조세총론은 우리 시험에서 한 2문항 정도 우리가 출제가 된다. 2문항 정도 출제가 되는 2문항 정도. 자, 요 색깔 2문항 정도 우리가 출제가 되는데 이쪽 파트에서는 우리 다뤄주는 게 조세의 개념, 그 다음에가 조세의 분류, 세금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 다음에 용어. 최근에 들어서는 이 용어를 가지고 시험에 출제를 자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출제가 됐던 파트가 이번 35회 때도 그렇고요. 납세매 성립확정 소멸. 이 파트가 아주 출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성립확정 소멸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세 개념부터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럼 일단은 요 내용을 가지고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교재는 제가 중요사항을 체크해 드리면서 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여러분들 조세가 뭔지 한번 볼까요? 조세가 뭐냐? 조세.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 용어에서는 조세라는 말을 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세라는 말을 쓰지 않고 어떤 말을 많이 쓰냐면 조세는 뭐 영어로 굳이 쓰자면 텍스, 세금이라고 하죠. 세금. 네, 세금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세금. 조세는 세금이다. 자, 세금이 뭔지 다 아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세금을 걷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국가 재정. 네, 바로 국가라든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이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거두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정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국방 예산,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처럼 러시아전 정말 국방이 그만큼 더 중요하게 됐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치안 유지, 그 다음에 교육 예산, 그 다음에 사회복지 예산. 우리 예산이 한 500조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걷어야 돼요. 돈을 버는 국민들한테 걷어야 됩니다.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한테, 기업들한테, 기타 우리가 어떤 서비스 직종에 있는 프리랜서들, 심지어는 뭐 유튜버들한테도 걷어야죠.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어려운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걷으면 이걸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국가가 걷으면 네, 국세로 하면 되겠죠. 국세. 그럼 지자체가 걷으면 이걸 뭐라 하면 좋을까요? 지방세로 하면 되겠죠. 지방세. 그래서 우리 세금은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습니다. 즉, 그럼 국세니까 관할 세무서에서 관리가 되는 세금이 있고 지방세니까 시군구청에서 관리가 되는 세금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 세금을 이제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있겠죠?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납부하는 방법. 자,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납부하는 방법. 자, 이 방법 가지고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금전 납부다. 금전급부가 언제 있어요? 금전. 근데 이 금전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 용어에서 쓰는 말일까요? 아니요. 이거는 민법이 나오는 거예요. 금전수수.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일반 국민한테 자, 세금은 금전 납부하세요. 무슨 말이야? 금으로 내라는 거야? 네, 그것이 아니라 그럼 금전이라는 말하고 가장 유사한 말은 뭘까요? 유사한 말은 현금이라고 말했죠. 현금 납부다. 가장 유사한 말은 현금 납부다. 그럼 여러분들 세금은 카드 결제 될까요? 카드? 네, 카드도 돼요. 카드. 요즘 다 카드 됩니다. 저도 종합소득세 낼 때 카드로 결제하는 거니까요. 아니면 세무서 가시면은 거기도 카드 결제하는 안내 다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은행 가셔서 내고요. 납부하시면 되고요. 과거에는 카드 결제가 안 됐었죠. 왜냐면 카드 수수료가 있어서 카드 수수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안 됐다가 지금은 이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세금 체납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은 카드 때문에. 그러니까 카드 때문에 자동차 이런 가전제품도 사지만 카드 때문에 세금 납부도 돈 없으면 카드로 결제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자, 이해하시겠죠? 다만 현금 납부가 쉽지가 않다. 그러면은 물납이 가능하다. 자, 요 물납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물납. 그러면 물납을 한다는 거니까 얘는 뭘까요? 땅으로 내거나 건물로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모든 세목, 우리가 배우는 모든 세목은 다 물납이 되느냐? 아니요.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 있는 것은 지방세 중에는 재산세만 물납이 돼요. 재산세. 그 다음에 국세는 상속세가 물납이 되는데 상속세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일단 빼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산세는 물납이 된다. 그럼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재물이죠, 재물. 그러면 재 동그라미, 물 동그라미. 뭐가 돼요? 재물. 그렇죠. 재산세는 물납이 된다. 자, 우리 암기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되도록이면은 암기하기보다는 이해 중심으로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왜냐면 요즘 시험 문제가 단순 암기용 문제가 안 나와요. 요즘 나중에 이제 문제 풀으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긴 지문을 읽어서 이 내용을 해석하는 그런 법의 해석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 해석이 연습이 안 되면은 문제를 풀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인 내용은 암기하자. 재산세는 물납이 된다. 재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25회 때 시험 문제예요. 그러면 재산세는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는 세목 중 재산세는 물납이 된다. 재물. 이것만 기억하셔도 우리가 답을 맞출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지금은 다른 건 다 준비 안 됐어도 자, 보시면 조세 납부 방법으로 물납과 분할납부가 둘 다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물납이 되는 거 아직 우리 분할납부는 안 배웠지만 물납이 되는 건 뭐밖에 없느냐? 바로 재산세밖에 없어요. 재산세. 재산세 말고는 물납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재물.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당연히 리을밖에 나올 게 없어요. 네. 물론 기역, 니은, 디귿, 미음에 해당하는 세금은 분할 납부는 가능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둘 다 가능한 것은 우리가 재산세밖에 없다. 네. 그 답은 4번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이 나오는 이런 문제가 25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납이라는 개념은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분할 납부는 말 그대로 뭐냐? 얘는 나누어서 낸다 얘기입니다. 나누어서 내는 거. 세금을 나누어서 내는 거. 세금을 현금이 있는데 현금이 좀 모자라. 나누어 낼게. 그다음에 현금이 없어. 그러면 부동산으로 낼게. 물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 조세는 우리가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자, 조세는 다양하게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왜 여기 나오는 거냐면 이런 얘기죠. 우리 사람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수업을 저한테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수강생이 되시는 거죠. 공인중개, 해커스 공인중개사 수강생이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직장에 가시면은 뭐 부장님, 과장님, 팀장님, 뭐 이사님이 되실 거고, 아니면 자영업을 하시면 대표님이 되실 거고,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처럼 세금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류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래서 조세 분류가 나오는 건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캐치할 건 뭐냐면 기본적인 용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십사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세금은 먼저 국세가 있습니다. 국세. 그러면 세금을 걷는 주체, 즉 과세 주체가 누구냐? 과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국가가 주체가 되면은 국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색깔이 다 동일하죠. 그러면 이 각 지방 세무서들이 거두어들인 세금은 국세청으로 보내지고 국세청에서는 기재부로 보내주면 기재부에서 국고관리를 합니다. 얘는 그래서 색깔이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지방세는 좀 달라. 지방세는 이 체계가 좀 달라요. 즉 우리가 특별시, 광역시, 도. 네. 그러면 특별시라든가 도는 우리가 광역단체죠. 광역단체. 그래서 우리가 선거 때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광역단체장 선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기초단체장, 구청장, 시장군수. 그렇죠? 요 기초단체가 있죠. 그러면 요 지방세 같은 경우는 이런 특별시라든가 도라든가 아니면 특별자치시, 자치도. 요 특별자치시는 어디를 말할까요? 여기는 세종시를 말하겠죠. 세종. 그 다음에가 특별자치도는요. 여기는 제주도를 말하겠죠. 제주도. 그렇죠? 제주도. 그러면은 이런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를 나눈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요 조세 세금은 광역단체에서 관리를 하는 세금이 있고 시군구 같은 기초단체에서 관리하는 세금이 있다 이거예요. 이원화되어 있어요. 우리 국세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냥 국세로 거두면 다 중앙에서 관리하는데 요 지방세는 광역단체에서 관리하는 세금도 있고 기초단체에서 관리하는 세금도 있다.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국세가 좀 다르기 때문에 국세 지방세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 요 기초단체 시군청에서도 어떻게든지 세금을 걷어서 자기네 자치구로 재정 확보를 해서 예산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치열합니다, 사실은. 네. 그러면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특별시 세목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특별시 세목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5번의 답은 동농면허세인데 얘는 도구세거든요. 도구세. 도나 구에서 관리가 된다. 이런 특이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6회 때 나오고 뭐 그전 나온 적이 없지만 특이하게 다뤄질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하나 기억해 두시죠. 등록면허세는 도구세다. 도구세다. 자, 취득세. 요 취득세는 우리가 특광도세다.
특광도세다. 특광도세. 요 정도 하나만 체크. 네. 제가 알아두십사 하는 것만 체크해 두시면 돼요. 나머지는 또 할 겁니다. 그 다음에가 재산세라는 보유세가 있습니다. 요거는 취득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내는 보유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재산세는 얘는 특이한 게 시라든가 군이라든가 구에서 관리가 되는 세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시군구세가 되겠습니다. 시군구세. 그래서 취득세는 특광도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산세는 시군구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등록명세는 도구세가 된다. 시군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다 없다? 없다. 도구에서 된다. 여기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시군구세, 그 다음에 등록명세는 도구세, 그다음에 취득세는 특광도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접세가 있고 그 다음에가 간접세가 있습니다. 직접세가 있고 간접세가 있어요. 직접세, 간접세. 이거는 또 뭐냐? 직접세, 간접세는, 자, 직접세는 이런 얘기입니다. 납세무자,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 요게 직접세예요. 납세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 자, 갑자기 어려워지려 합니다. 그러면 담세자는 뭐냐면 세금을 부담하는 자.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직접 부담도 하고 직접 납부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중개업을 하신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떻게 되죠? 중개 수수료를 받죠. 수수료. 맞죠? 중개 수수료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중개 수수료가 수입이야. 그러면 그 수입에 대해서 사업소득이 생기는 거니까 그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만약에 이 사람이 갑이라고 한다면 갑이라는 중개업자가 세금도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갑이라는 중개업자가 세금도 납부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납부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라는 중개업자가 세금도 부담도 하고 납부도 한다 이거예요. 이런 개념을 직접세라고 합니다. 갑이라는 자가 세금도 부담도 하고 and 납부도 한다 이거예요. 납부도.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직접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간접세는 뭐냐? 간접세는 이런 얘기예요. 간접세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는 거. 네. 납세 의무자, 담세자 일치하지 않아요. 네.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는 거. 그러면 담세자는 누가 되는 거냐면 여기는 소비자가 돼요. 소비자가 담세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납세무자는 누가 되는 거냐면 납세무자는 사업주가 되는 겁니다. 사업주. 이런 개념을 간접세라고 그래요. 이런 개념을 간접세. 자, 나중에 또 우리 책에 다 있으니까 체크해 드릴 거예요. 네. 그러면 소비자가 부담한 것을 사업주가 납부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 술 좋아하시나 모르겠네요. 자, 이런 술병이 있습니다. 자, 요즘 뭐 저번에 제가 모임에서 마시는 술이 경월소주라고, 경월소주 아십니까? 그 강릉에서 출발된 소주인데 1929년도에 만든 건가? 굉장히 한동안 유행했던 소주인데 요즘은 이게 복고 열풍이 불어가지고 오히려 역수입이 되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이게 히트를 쳐가지고 그 역수입이 됐는데 그 병 라벨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자, 그러면 추억의 경월소주를 만약에 뭐 소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샀다. 그렇죠? 그럼 그 소주에는 세금이 있겠죠. 주세가 있어요. 주세. 예를 들면 주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세라는 세금을 누가 부담할까요? 저나 여러분 소비자가 부담하겠죠. 그러면 주세를 저나 여러분이 직접 가서 부담도 하고 납부도 합니까? 우리가 세무서 쫓아가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술이 쳐가지고 좀 갈 수가 없는데 술 냄새, 소주 냄새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 유형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납부 책임을 미루지 말고 사업주에게 미루자 이거예요. 사업주. 이 판매하는 이마트, GS25, 그렇죠? 뭐 롯데백화점 이런 판매점들이 저나 여러분이 부담한 세금을
사업주에다가 전가 지키면 사업주가 가서 납부를 할 수 있지 않겠니?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런 개념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간접세는 주로 이 간접세는 그래서 소비지향적인 세금들이 주로 간접세예요. 소비지향적인 세금들. 소비세는 주로 간접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세금들이 뭐 주세도 있지만 부가가치세 아시죠? 부가가치세도 있습니다. 자, 이 물건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있단 말이에요. 부가가치세 몇 프로 있을까요? 10% 있죠. 10%. 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소비 활동과 관련된 세금들은 주로 간접세. 소득을 올리는 소득 활동과 관련된 세금들은 주로 직접세다. 그러면 우리가 개인 소득세라든가 기업이 돈을 벌면 내는 법인세라든가 이런 세금들은 직접세예요. 그리고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자, 여기 보시면은 매도인이 납부하는 양도소득세. 매도자가 양도해서 소득을 올리면 이 양도소득자가 세금 부담도 하고 납부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매수인 취득세. 취득하는 자가 세금도 직접 부담하고 신고 납부를 합니다. 직접세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주로 다 직접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해하라는 것이지 외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외울 거 없습니다. 제가 외우자가 하는 것은 아까 뭐 재물 이렇게 외우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만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조세 전가 유무에 따른 분류 요 내용까지 했고요. 잠시 쉬었다간 조세 분류 중에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 등을 가지고 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책을 또 스크린에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 큰 맘 먹고 이제 시작했으니까 저랑 1년 동안 차근차근 우리가 같이 한번 진행해 보고요. 또 궁금한 점들은 뭐 질문 게시판에다가 올려주시거나 나중에 저희 밴드한테 올려주시면은 제가 또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